우크라이나의 하늘은 침공을 시작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강철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는 하루도 빠짐없이 공습 경보에 시달려야 했고, 도로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원형을 짐작할 수 없을 지경으로 망가져 있는데요. 키이우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한 달 가까이 지속되는 공습 경보에 익숙해져 점차 대피 속도가 느려지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천혜의 요새로 평가받는 키이우의 방어선은 서부와 동부 등지에서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아내면서 전선을 밀어내는 활약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집요할 정도로 퍼붓는 러시아군의 장거리 공격만은 특별한 방도를 찾고 있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나토 회원국인 네덜란드와 독일, 슬로바키아에서는 방공망 강화를 위한 S-300 대공 방어 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곳곳에서 러시아의 순항 미사일이 격추되는 모습이 관측되었는데요. 그럼에도 한 번에 여러 발을 쏘아대는 다연장 로켓포를 완전히 막아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술과 작전, 지형과 관계없이 그저 장거리에서 쏘아대기만 하는 단순하면서도 무자비한 공격은 이번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한 유일한 공격 수단이었는데요. 특히 집속탄이나 백린탄 등 대량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특수탄을 장착한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은 우크라이나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무기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다양한 분석을 통해 국방력 강화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연장 로켓포의 공격력은 최우선 순위 경계 대상으로 뽑히며 대응책 마련을 강제하도록 만들었죠. 전문가들은 한 번에 다량의 탄을 쏟아부을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의 성능이 생각보다 더욱 전쟁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며 정밀 분석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운용하는 천무 다연장 로켓이 러시아의 최신 무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가진 것으로 밝혀져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러시아의 다연장 로켓은 우크라이나 땅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부터 모두의 주목을 받던 무기였습니다. 전차의 상체의 포가 아니라 벌집 모양의 로켓 발사대를 달았을 뿐으로 보이는 무기가 전장에서 사용된다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었죠. 영국 국방부는 지난 9일 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서 TOS-1A 무기 시스템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리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TOS-1A는 열기압 무기를 발사할 수 있어서 다량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고, 워낙 군과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을 정도로 무차별적인 화력을 가진 까닭에 등장만으로도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 살벌한 무기를 처음으로 꺼내든 장본인이었기에 그동안 얼마나 성능 개발이 이루어졌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다만 TOS-1A의 이전 모델인 TOS-1M이 2차 체첸 전쟁에서 보여주었던 악마와 같은 공격력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한 무기가 나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죠. TOS-1M은 1979년 당시 러시아의 주력 전차였던 T-72B 전차의 차체에 220mm 열압력탄 발사관 30개를 통합한 모델인데요. 1987년 처음으로 배치가 되었고, 그로부터 1년 뒤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투입되었습니다. 열압력탄은 폭발력 외에 강력한 충격파를 일으키기 때문에 건물과 벙커, 동굴 등을 파괴하는 데 효과적이었는데요. 소련이 아프가니스탄 침공 내내 공략하지 못했던 판지시르 계곡을 TOS-1M을 사용해 단숨에 뚫어냈습니다. 이후 러시아군은 TOS-1M 다연장 로켓을 적극적으로 운용하게 되었는데요. 제2차 체첸 전쟁에서는 수도 그로즈니의 건물 등에 엄폐한 체첸 반군을 상대로 열기압 로켓을 발사했고, 말 그대로 지역 일대를 지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 사건으로 TOS-1M은 그로즈니의 악마라는 별명을 얻었죠. 그래서 이번 전장에서 TOS-1M보다 성능이 개량된 TOS-1A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자마자 모두들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선 것인데요. 영국 국방부는 TOS-1A에서 열압력탄이 수십 발 발사되는 영상을 공개하며, 이 무기는 불법은 아니지만 사용 방법에 따라 무력충돌법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며 민간인을 상대로 고의로 사용할 경우 국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강력한 규탄을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 다연장 로켓은 넓은 지역의 경장갑 차량과 병력, 지휘소 등을 제압하는 데에는 적격인 무기이지만, 그것이 민간인 거주구역을 향하게 된다면 끔찍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런데 우려와 논란에 휩싸여 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지난 13일 비행무기로 불리는 백린탄을 러시아군이 사용했다고 주장했고, 제네바 협약을 어긴 러시아를 기소했는데요.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출석할 것을 요구했지만 러시아 정부는 끝까지 이 사실을 부정하면서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러시아군이 백린탄이나 열압력탄 등 특수탄을 군사시설이나 주요 거점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사용되는 정황은 계속해서 포착되었는데요. 러시아군은 나스푸티차의 발이 묶인 전차와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에 쓰러지는 무장 헬기보다도 먼 거리에서 안전하게 타격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TOS-1A와 더불어 최신형 다연장 로켓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 지방 당국은 지난 27일 러시아군이 토네이도-S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사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다연장 로켓 시스템인 토네이도-S는 12개의 발사관을 가져 활용 면에서는 TOS-1A보다 떨어지는데요. 대신 바퀴 8개 달린 군용 트럭을 기반으로 기동하기 때문에 기동력 면에서 뛰어나고 90km까지 포화 사격이 가능해 사격 후 진지이탈 전술을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공개된 토네이도-S는 이전보다 성능을 향상시켜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발사 후 재장전 시간이 단 3분으로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죠. 토네이도-S는 대부분 벨라루스 안에서 수도 키이우로 쏘아지거나 러시아 국경선에서 하르키우를 타격하는 등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안전한 지역에서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서 얼마나 배치된 것인지 자세한 정보는 알려진 것이 없는데요. 아무래도 TOS-1A를 간간히 전진 배치시켰다가 우크라이나군의 손에 노획되는 일이 잦아 토네이도-S는 조심스럽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정보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폴란드 군사매체 디펜스24는 토네이도-S가 쏜 집속탄에 비행 안정을 위한 스터빌라이저가 달려 있었다는 것을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토네이도-S가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가 최대 120km까지 증가했으며 원형 공사노차가 5에서 10m 정도 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러시아판 GPS인 글로나사 모듈과 함께 9M544와 9M545 로켓이 최적의 탄도를 그리며 비행할 수 있도록 실시간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말하면서 90km 거리에서 표적과 정밀 교전할 수 있는 사거리 연장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값비싼 유도 로켓 이외에도 흑수탄이나 72개의 자탄을 뿌리는 무기가 평균적인 군용 트럭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 기동성까지 갖춘 것은 분명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충분한 무기였죠. 따라서 세계 각국의 국방부는 다연장 로켓포에 대한 조사에 나서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 화력의 정점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까지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발씩 장전하고 발사하는 자주포나 견인포와 달리 다연장 로켓포는 한 번에 다량의 탄을 발사할 수 있어 포방구라 불리는 우리나라에서 선호하는 무기인데요. 산악지형이 많은 한반도의 특성상 포 전력은 적이 남하하는 것을 저지하기 가장 쉬운 수단이며 자체 추진력이 없는 무기들과 다르게 발사 이후에도 스스로 탄이 날아가는 장점이 있는 다연장 로켓은 우리나라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개발되어 왔죠. 이에 따라 대한민국 최초의 다연장 로켓포인 K136 구룡은 130mm 로켓탄 36발을 단 18초 만에 발사해내며 엄청난 위력을 뽐냈는데요. 다만 구룡은 사격 준비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고 구식 무기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 사거리가 짧은 등 많은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2013년 완전한 국산 다연장 로켓포 천무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는데요. 천무는 31톤 정도 나가는 중량을 갖고 있으며 차량의 형태는 궤도 형식이 아닌 차륜형 차량으로 최대 속도 80km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3명의 운용 인원만 있으면 운전부터 발사까지 모두 가능한데요. 천무는 재장전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다연장 로켓에서 사용하던 130mm 구룡 로켓을 천무에 장착하게 되면 무려 40발을 한 번에 쏘아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MLRS의 227mm 로켓과 동일한 무유도 로켓까지 장착 가능해 한국군에서 운용 중인 MLRS와도 호환이 가능한데요. 무유도 로켓의 공격 능력은 한 번에 축구장 3개 크기를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진행된 KTS-SM 사업을 통해 천무는 급격한 진화를 이루었는데요. 400mm 전술 탄도미사일 KTS-SM을 탑재한 천무 다연장 로켓포는 100km 이상 떨어진 표적에 정중앙을 맞추며 양궁에서도 보기 힘든 신들림 명중률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KTS-SM은 최대 사거리 150km로 알려져 있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KTS-SM의 사거리를 290km로 늘린 개량형을 만들고 있으며 올해까지 개발을 마칠 것으로 밝혀 천무가 러시아를 누르고 최고의 다연장 로켓이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 국방부는 화력과 명중률을 모두 사로잡은
천무에 대해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지난해에는 이미 천무의 가능성을 알아본 UAE에서 9천억 원 규모의 도입을 끝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우리나라 방산업계를 찾고 있는 손님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쉬지 않는 발전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내며 하루도 안주하지 않고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